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34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대단원 2단원의 중단원 5단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상공업진흥과 경제적 구국운동에 힘쓰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국은 여러분들 구할 구자야 구하다 국가를 경제적으로 구하기 위한 운동을 바로 경제적 구국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권은 상업에 대한 권리야. 상업에 대한 권리. 즉, 우리 조선의 상인들이 외국 상인에 대해서 우리의 상업에 대한 권리를, 우리의 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렇게 상권을 수호하기 노력을 했느냐 배경을 보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된 이후로 외국 상인들이 이제 조선의 내륙까지 진출하게 되었죠. 이전까지만 해도 개항 이후에는 거류지 무역이 일반적이었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청나라 상인이 먼저 들어오고 최애국 대우를 요구했던 일본이라든가 다른 외국 상인들도 막 이제 조선의 내륙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외국 상인들의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 상인들이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상권수호 운동 총 3가지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서 볼게요. 먼저 상인들, 조선의 상인들은 여러분들 상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상회사는 말 그대로 상업회사라는 뜻인데 이거는 여러 상인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인들의 조합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했다면은 이제 상인들 여러 명이서 모여서 조금 더 커다란 범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유통과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항장의 객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립이 되고요. 개항장 객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류지 무역이 이제 끝나게 되면서 이제 외국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점점 쇠퇴했던 사람들이잖아. 쇠퇴했던 상인들인데 이 상인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의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중심이 돼서 상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1880년대 초에는 대동상회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장통상회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상회사들이 여러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들여온 외국 자본과 외국의 돈 그리고 물건들 이런 것과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상회사는 이 이름 알아두세요. 우리의 상권수호 운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시 투쟁을 전개를 합니다. 철시는 얘들아 가게문 닫아버리는 거야. 가게문을 닫아버리는 건데 자, 시전상인이라고 하면은 당시 서울 종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인들이야. 서울 종로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을 시전상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자꾸만 이제 서울까지 외국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상권을 침해하다 보니까 이 외국 상인들이 점포를 철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게문 영원히 열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철시투쟁을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가게문을 다 일괄적으로 파업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단체도 조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시전상인들의 약간 노동조합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시전 상인들이 조직한 단체고요. 외국 상인들이 이제 국내 상업 활동을 하는 거 요거 제안을 하고 그리고 한국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제 하나의 노동조합 같은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보부상 단체도 우리 배웠었는데 근데 이 보부상 단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권보호 운동도 하기는 했지만 독립협회 해산하는데 굉장히 일조했던 황국 협회 혹시 기억나니? 이것도 한번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한국협회는 보부상 단체고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의 단체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근대적 기업 육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880년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 자본의 침탈이 심화되고 우리의 상권이라든가 경제권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야. 이러한 상황에서 18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상인층과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 전직은 이전에 일했던 현직은 지금 일하고 있는 관료들이 근대적 기업을 설립을 하면서 이제 열강의 경제 침략에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상인들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기업도 만들고 뭐 은행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강한 나라들이 우리나라 경제 침략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노력을 한 모습들 한번 볼 거야. 자, 크게 두 가지 은행 설립과 근대적 기업 설립 두 개 볼게요. 자, 어떻게 우린 대응하고자 했느냐. 거의 이때는 여러분들 대한제국 시기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행을 설립을 합니다.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은행을 세우고 우리나라의 돈을 막고
빌려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외국에 예속되게 되겠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직접 우리 민족의 자본으로 은행을 설립하고 우리 민족이 돈 맡아주고 돈 빌려주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은행이 설립이 되는 거야. 자,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근대적 은행이고 관료들의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이죠. 관료들 자본 중심으로 설립된 최초의 은행 조선은행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한성은행 그리고 대한천일은행 이런 은행들이 설립되면서 특히나 일본 금융기관에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럼 여러 가지 근대적 기업이 설립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돈을 벌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회사, 이제 바다를 통해서 뭔가 물건을 날라주고 뭐 무역을 하는 회사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직조회사, 이거는 천을 만드는 회사야. 천을 짜가지고 면을 만들고 이러는 것들, 이런 직조회사. 그리고 상업회사, 방금 봤던 건 여러분들 이전에 봤었던 상회사랑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상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항장의 객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880년대에 활동을 한 거라면, 여기 지금 배우는 상업회사는 이제 대한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약간 조선 후기의 도고 기억나지? 물건 다 모아놨다가 사재기에 놓고 이제 시중에 물건 부족해지면 높은 값 받아가지고 파는 그 허생전의 허생 같은 그 조선 후기 도고 있잖아. 그거의 약간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업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냐면, 대한제국 황실이 특정 도구회사 설립을 허가를 해줘.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사과를 팔려고 하는데 사과를 저희가 독점적으로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 파는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황실이 허락을 해줘. 그러면은 이제 그 상업회사에서 이 특정 물품,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거를 이제 독점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이 영업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대한제국에는 영업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업회사가 운영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물건 이렇게 독점적으로 파는 거니까 나름대로 열강들이 이런 물건 파는 거에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직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소리죠. 자, 이제 세 번째, 방공령 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일본의 경제 침탈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했던 노력들 중에 하나야. 자, 배경을 보면 개항 이후에 일본으로 곡물 수출이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거 이미 배웠어. 1876년 조일 무역규칙 기억나지? 조일 무역규칙에서 일본 상품 무관세도 있지만 양곡의 무제한 유출 기억나? 이것 때문에 무제한으로 유출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있는 쌀들을 다 일본으로 가져갔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조선의 곡물 가격 폭등하게 됩니다. 왜냐면 조선의 곡물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희소성이 생기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시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조선에서는 힘들었어. 백성들이 높은 가격에 곡물을 사 먹어야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이런 양국의 무제한 유출 개정하려고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 우리 체결하게 되잖아. 조일통상장정에 어떤 거 있었는지 기억나니? 바로 관세권 설정하는 거. 이제 일본 상품 들어오면은 관세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1개월 전에 방공령 선포하면은 곡물 수출 금지되고, 그 다음에 최애국대우는 우리한테 안 좋은 거라고 했지. 이것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 우리도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륙 진출하게 해줘라고 해가지고 내륙 진출했다고 했잖아. 자, 아무튼 이 조일통상장정에 있는 이 방공령, 이 조항, 이 추가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도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방공령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막을 방에 곡물할 때 곡자, 즉 곡물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야. 대신에 1개월 전에 일본한테 알려야 된다고 했지. 1개월 전. 요게 포인트야. 자, 당시의 상황 한번 볼게. 쌀값 폭등을 해결하려는 조선 정부의 노력. 지금 옆에 보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쌀 사진이거든. 자,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 올해 새 곡물이 여무는 형편이 기후 때문에 약간 늦게 되면 지방에서는 남아있는 쌀도 부족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지고, 지방이 이미 이와 같으면 수도인 한성에도 쌀의 수송이 없기 때문에 역시 쌀이 부족해진다. 곡물이 제때 여물지 않으면 기후 때문에 좀 늦게 되면은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조선 정부의 대신들은 한성의 쌀값이 근래에 폭등한 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여 방공령을 발령하였다고 한다. 나름대로 조선 정부가 방공령 발령하면서 쌀을 지키려고 하는, 일본에게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노력 기울이고 있다라는 게 일본 측 신문에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힘든 상황에서 1880년대부터 1894년까지 당시의 지방관들은 70여 차례 굉장히 많이 반공령을 발동을 해요. 아, 일본에 수출 못하겠다. 우리 이러다 우리가 굶어 죽겠다. 이렇게 반공령을 발동을 하는데 특히나 유명했던 그 반공령 사건이 있어. 바로 1889년이랑 1890년에 있었던 함경도와 황해도의 관찰사. 관찰사는 지방관이야. 관찰사의 반공령 선포. 요게 좀 유명합니다. 자, 옆에 있는 지도 한번 보시면 여기가 바로 함경도, 여기가 바로 황해도야. 여기에서 반공령을 선포를 했는데 이게 우리 이제 일본에게 곡물 수출 못하겠다. 1개월 전에 말한다. 딱 했는데 일본이 우리는 정확히 1개월 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이거 그럼 규정 위반 아니냐. 정확히 딱 31일 전에 알려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걸 이유로 하면서 반공령 철회해라. 우리 이거 못 들어준다. 라고 하고 너네 때문에 우리 잠깐 동안 곡물 수출 금지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배상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한 건데 일본이 트집 잡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에게 배상을 해주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 자, 결과 반공령 철회되고요. 반공령 실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일본한테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도시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농촌의 임노동자. 임은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야. 일한 대가로 받는 돈, 즉 일해주고 하루하루 돈 받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악화되는. 왜냐하면 쌀을 사 먹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비싸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점점 이런 기본적인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국채보상운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엄청 중요한 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경제적 구국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자, 배경을 보면 일본이 화폐정리 사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1905년에 대한제국의 백동화 엽전을 전부 다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꾸라고 하면서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았던 그 화폐정리 사업, 이거는 일본이 자기들이 실시한 거면서 대한제국한테 자기네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막대한 이제 부채가 생겼었잖아. 자, 이 일본이 화폐정리 사업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차관 도입을 강요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국가의 부채가 엄청나게 빚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국가의 빚을 여러분들 국채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의 빚이야. 국가의 빚을 보상, 갚자라는 운동입니다. 즉, 국채보상운동은요 1907년에 실시가 되고요. 목표는 일본으로부터 강제 도입한 차관을 갚아서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자.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속해 있는 거, 노예처럼 속해 있는 거 벗어나자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료 중에 하나가 바로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볼게. 국가의 빚 1,300만 원은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라 존망은 존재하고 망하고 이런 뜻이야. 이 1,300만 원이 당시로는 대한제국이 1년 동안의 수입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이었다고 해요. 도저히 국가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였어. 이런 국채를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국채를 갚는 방법으로는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금연하고 담배 안 피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이 매달 20전씩 모은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이러한 글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거, 너네가 태어나기 전인데 이런 비슷한 운동이 있었어요. 1997년에 IMF 외환위기 겪었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휘청하고 회사들 막 다 망하고 난리 났을 때 있었잖아. 그때 이제 이 우리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당시에 막 금모으기 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벌어졌거든. 금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사람들은 돌반지, 결혼반지, 기념메달 등을 수집 창고에 가져온다. 이 당시 이 1907년이랑 이 1997년 이후부터 있었던 이런 금모으기 운동이 굉장히 비슷한, 이렇게 보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이건 그냥 알아두시라는 거고. 이 국채보상운동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볼게. 처음 전개된 곳은 여러분들 대구입니다. 저기 경상남도에 있는 그 대구 광역시 말하는 거야. 대구에서 서상돈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김강재라고 하는 분이 주도를 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이게 호응을 얻어서 한성에서,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라고 해서 국채보상운동을 이끌기 위한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은요,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어. 이 신문, 이런 언론기관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밑에 나온 요
사진이 대한매일신보, 당시 대한매일신보 나와 있죠.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담배도 끊고 음주도 안 하고, 그리고 금이나 같은 결혼을 하면서 주고받은 그런 폐물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헌납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막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이 이거 당연히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죠. 일본이 당시 대한매일신보 요거의 그 사장 양기탁이라고 하는 분이야. 이 양기탁이라고 하는 분이 성금을 횡령했다, 사람들이 모은 성금을 떼먹었다라고 하는 그 혐의를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구속하는 등 탄압을 해버려.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은 성금 횡령했다고 하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국제보상운동은요, 여러분들 일본의 방해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는 의의나 성격을 보시면 당시의 우리 전 국민적으로 들고 일어난 경제적인 구구운동의 성격을 띈다라는 게 이 국제보상운동의 의의자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